집으로 가는 버스 안.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영어책을 꺼내더니 민재는 이내 공부를 시작한다. 버스에서 공부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되온 민재의 오래된 습관 중 하나다. 현관을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신다. 지병으로 방 안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조금은 좁은 듯한 민재의 방. 책장에는 민재가 공부했던 수험서들이 빼곡하다. 대학 1학년, 민재는 아직 버리질 못했다. 저녁상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하다. 신부전증으로 인해 염기 있는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할아버지. 상을 따로 차리다 보니 식탁에는 민재와 할머니 둘뿐이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시작하려는 할머니를 말리는 민재. 요즘 설거지는 민재 차지였다. 설거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는 좀 도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 도와드리고 지금 다시 도와드리겠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집안일을 돕지 못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민재는 할머니, 할아버지뿐이었다. 민재 혼자서 이겨내야 했던 일이 많았다. 싼 거 눕잖아요 그냥. 활짝 웃고 얘는 활짝 웃고 얘도 그렇게 쌍거든이 없고. 민재의 아버지는 민재가 4살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민재가 11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민재를 두고 떠났고 그때부터 민재는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자랐다. 어머니와의 이별 후 민재는 갈수록 웃음을 잃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다른 친구들과 너무나 다른 가정 환경.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민재는 갈수록 말을 잃어갔다. 민재야 밥 먹어라. 중학교 시절 민재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기도 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다가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새끼를 꼬박 굶은 채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 밥 먹어라. 밥 먹고 해라잉. 게임을 하며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손자를 보며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할머니였다. 하나 요거라도 먹어라.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손자를 보다 못해 컴퓨터 앞으로 식사를 가져다 주면 민재는 그제서야 밥을 먹었다. 갈수록 심각하게 게임에 빠져드는 민재.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다 싶을 무렵 할아버지가 나섰다.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었다. 컴퓨터에 완전히 그냥 오락에 몰입해가지고 주야도 없고 뭐 끼니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한번 내한테 어떤 그것을 뭔가 희망을 좀 꿈을 줘보고 그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해서 안 간다니까요. 가기 싫어하는 손자의 손을 잡고 나선 길. 할아버지가 민재와 함께 찾은 곳은 서울대학교였다. 넓은 세상, 저마다 제 몫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충만해지는 기쁨. 할아버지는 도전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이제 부탁한다. 응? 너도 알다시피 어린 마음이지만 할아버지는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돈도 없지. 비록 민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불행하지만 노력하는 것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미래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 할아버지가 민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다. 정말 힘들다. 그러지만 너가 희망을 포기 않고 끝까지
도전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서울대학교 알지도 못한 길을 물어물어 찾아서 그러니까 너한테 힘을 내주는 거니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는 민재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울대 방문은 민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다. 서울대 오기 전까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뒤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다는 그런 환경이 그리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행하게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한번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해답이 공부였던 것 같아요.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 민재가 선택한 것은 공부였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실천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는 게임에 손대지 않기 위해 집에 있던 컴퓨터를 버렸다. 이제 막 결심한 공부. 의욕은 높았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공부 방법과 요령, 시험 준비하는 법, 어떤 것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는 것이 없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막막했어요. 과외 같은 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꿈도 못 꿔봤고, 그래서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또 경쟁심 때문인지 남들한테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교과서를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외웠어요. 민재가 선택한 공부 방법은 교과서를 완벽하게 외워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시험 범위 안에 수단원을 확인하고 단원별로 외운다.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외우면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읽을 때는 핵심 단어와 주제어를 먼저 확인한다. 그 뒤 내용과 문장 순서를 파악하며 읽어나간다. 문장을 외우고 소단원, 대단원 순으로 외우다 보면 교과서 전체가 통째로 암기된다. 국회는 1952년 1월에 정부가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하였다. 민주국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운동을 추진하고 그해 4월에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들은 관제민의를 조장하여 백골당과 따팔대 등의 이름으로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벽보를 곳곳에 붙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외운 내용이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다. 암기를 마친 뒤에는 참고서를 이용해 내용의 중요도를 다시 한번 파악한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문제마다 직접 해설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이론을 알 수 있다.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참고서에 있는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있잖아요. 그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옆에 적어보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단순히 맞고 틀리고를 가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설을 자기가 달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효과도 있죠. 자, 영의견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야? 행렬 A 곱하기 B라는 행렬을 한번 구해. X 마이너스 B는 얼마? 0. 나오지. 민재의 또 다른 공부법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범위를 바로 그날 2번 복습하는 것이다. X 곱하기 X. 첫 번째 복습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 선생님 말씀을 되새기며 외워야 할 것은 꼼꼼하게 외운다. 두 번째 복습은 자율학습을 마친 뒤 집에서 한다.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이때는 해당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심화된 내용까지 깊게 공부한다. 단지 책을 읽고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범위의 문제까지 풀다 보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자연스레 민재 실력이 되었다. 복습 같은 경우는 그 수업 자체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시했어요. 또 복습을 하면서 심화된 내용이 들어간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풀어볼 때
그 내용을 완전히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도 받아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적극적으로 복습을 활용한 결과 민재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방학을 맞아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오랜만에 고등학교를 찾은 민재. 민재 왔니? 잘 지냈니? 네. 그 어떻게 학교 생활은 잘하고? 네. 일단 여기 좀 앉아. 민재가 제일 먼저 찾아가 인사를 드린 분은 안은주 선생님. 민재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다. 주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 그게 궁금해 정말. 선생님이 기억하는 민재는 어떤 학생이었을까?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 해가면서 독하게 공부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입장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조금씩은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민재의 남다른 가정 환경을 알고 계셨던 선생님. 선생님은 공부 외에 민재의 친구 관계, 생활 태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다.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민재에게는 나쁜 버릇이 하나 생겼다. 공부할 때마다 자꾸만 손톱으로 손을 긁어 손가락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 굉장히 아팠죠. 손가락을 뜯는 게 심할 때는 손가락 10개가 전부 다 상처가 나 있어가지고 친구들은 제 손을 보면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처가 심했었어요. 왜 그러세요? 민재에게 이런 버릇이 생긴 것은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직후부터였다. 그렇게 쓰러져 버리시니까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 울기도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걸로 인해서 제가 공부에 영향을 받는다면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건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좀 더 집중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편찮으신 할아버지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도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습관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이때 민재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었다. 선생님은 민재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공부할 것을 권해주기도 하셨다. 제가 아마 민재한테 집에 잘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아마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왔다 이런 게 하고 얼마큼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먼저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민재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비롯한 가정에 대한 걱정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자 손가락을 뜯는 버릇은 조금씩 사라져갔다. 고2. 그 당시 민재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과목은 영어였다. 하지만 좀처럼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영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재는 우선 공부하는 양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한 회 이상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다. 그날 푼 지문 속에 등장하는 주요 표현과 단어 수거는 전부 외워나갔다. 영어 지문을 외울 때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말 독했던 것 같아요. 한 문제 한 문제 외워갈 때마다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나 수거나 문법사항 같은 거를 다시는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지우면서 외웠더니 좀 긴장감이 생겨서 좀 더 잘 외울 수 있었어요. 지문은 새까맣게 지워져 버렸지만 지워진 지문만큼의 민재의 영어 실력이 쌓여갔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단어와 수고를 외우다 보니 새벽까지 공부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할머니는 민재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항상 깨어 계셨다. 이렇게 졸지 말고 누워서 몇 분이라도 자거라. 응? 민재야. 시험 기간이 되면 민재와 함께 밤을 새우는 일도 허다했다. 공부하는 틈틈이 쪽잠을 자는 민재를 시간 맞춰 깨워주기도 하셨다. 몇 분이라도 누워서 자 그러면 내가 이따 깨워줄게. 저 어린 것이 저렇게 하려고 제기를 하는데 늙은 할매가 어찌 감히 그냥 나만 자고 있겠어요. 내가 잠이라도 안 자고 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그저 깨워두라는 시간에 깨워주고 내 몸이 다 부서지더라도 저 그들 잘 되는 것만 나는 바라고 오늘날까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밤잠도 안 자가며 곁을 지켜주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보며 민재는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잡곤 했다. 할머니도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걸 보면은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갚아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대입을 몇 달 남기지 않은 고3 여름. 민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귀에서 이상한 울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성 이명 증상이었다. 작은 소리에도 너무나 민감해진 상황. 동생과 계속 한 방에서 공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렇다고 독서실을 다닐 만한 형편도 아니었다. 이제 고3 되고 하는데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그 속에서 둘이 도저히 견딜 길이 없더라고요. 가족들은 민재가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가족들은 거실에 커튼을 쳐 새로운 방을 만들었다. 동생은 수능을 앞둔 형을 위해 기꺼이 공부방을 양보하고 거실에서 생활했다.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방. 하지만 민재와 동생 모두 자기만의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남은 수험 기간, 난생 처음 자신의 방을 갖게 된 민재는 더욱더 공부에 몰입해 나갔다. 걔가 표현은 잘 안 해도 저 혼자 조용히 있으니까 좀 집중도 되고 이 모의고사나 뭐 볼 때 성적이 확확 올라가더라고요. 모의고사 전 과목 1등급. 이것은 가족들의 눈물과 민재의 땀으로 일군 성적표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민재. 오랜만이야. 야, 너 머리 짱 많이 길렀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다. 갑자기 한 친구가 수학여행 때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옆방에서 어떻게 책을 들고 왔다는 거야. 책을 가방에 열어보니까 책이 4권 있었지 그때. 뭐뭐 쓰냐 그때? 국사 또 뭐 있었냐? 국사 수학, 국어. 그 과목명도 기억나 아직도 막. 애들 다 이불 뒤져쓰고 놀고 있는데 혼자서 책 펴들고 막 이러고. 그래도 놀긴 놀더라. 고수업 치면서 국사책 읽어. 고수업 치면서 딱 자기 치고 국사책 읽고 자기 차례면 치고 국사책 읽고. 시험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민재는 혼자 이룬 게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대 입시 전형 중 마지막 시험인 구술 면접을 앞두고 민재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학원 한번 다니지 못했고 자신이 제대로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없었다. 면접 학원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안 형편 같은 게 어렵다 보니까 말을 못 하고 있었죠. 돈이 없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저를 약간 비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술 시험을 5일 앞둔 상황. 논술 시험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강남에 있는 학원을 찾았다.
그토록 최선을 다해 공부해왔던 손자인데 민재 대학 합격을 위해서라면 동량을 해서라도 가르치고 싶었다. 그렇게 해줬으니까 뭐라고 뭐 감사를 드려. 애들은 할아버지는 게 아파서 있고 어떻게 돈은 없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뭐 논술을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시킬 각오를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정 형편과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학원에서는 민재 사정을 참작해 학원비를 할인해주고 논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를 불고 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도 한번 아이를 보면서 마지막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뭐. 서울대 입시에서 논술이 되게 5일 남은 면접.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가 뭐 굶더라도 좀 딴다 돈을 못 쓰더라도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떨어지면 그 후회는 없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민재는 결국 서울대 4년 장학생이 되었다. 뭐 고생은 다 어디로 간 것 같고 날라갈 것 같은 오직 하면 이 빌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관리비도 못 내는 그런 집에서 서울대 갔다 오니까 동네 이 빌라에서 프랑카트를 해주었어요. 갑자기 민재가 의료기구를 파는 가게로 들어갔다. 지팡이 높아나요 여기? 예, 지팡이 있는데요. 무릎에 생긴 무록 때문에 언제나 걸음이 불편하셨던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다면 걸음이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 늘 고민이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민재는 할머니께 지팡이를 선물했다. 한 번은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우리 민재가 아이고 선물 사왔구나 할머니 짚고 다니라고 아이고 사간 거 빠지게도 되어 있고 저기 지팡이를 건네자마자 너무나 환해지는 할머니 얼굴에 진작 사드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죄송스럽다. 바라는 것 하나 없이 키워온 손자인데 뜻밖의 선물에 할머니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나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 앞길 저기 하는 거지 내가 뭐 돈 벌어서 나 호강시켜주고 저기 하는 거 하나도 안 바래요. 여태까지 받은 은혜를 다 평생 산다고 해도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갚을 수 있도록 오랫도록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가정 형편도 넉넉치 못했다. 하지만 민재는 가난한 소년이 아니었다. 민재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공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있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을 좀 불행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든 그걸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를 선택했던 소년. 때로는 힘겹고 고단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선 소년에게 공부는 빛나는 미래를 열어줄 희망의 열차 티켓이었다.